서울대 서울대 법대를 갔나 서울대 경영학과를 갔는데 그 고등학교 때도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몇 번 맞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하는 이야기하고 좀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좀 공부하고 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 한계를 해서 뭔가 좀 어떤 여러 다양한 시도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시도였습니까? 뭐든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동과 명상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 졸릴 때 커피를 마십니다. 근태님은요? 주변에 약간 동료들한테 또 많이 조언을 구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환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예. 형성님은요? 저도 뭐 비슷한 비슷한 것 같아요. 앞에 말씀하신 것들이랑. 증강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 쓰면 enhancement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말한 모든 유형의 어떤 행동들이 enhancement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쪽으로 논란이 될 만한 enhancement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거의 뭐 강사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제 새로 다 뽑기 때문에 정말 한 7, 8군데 원서를 갑작스럽게 막 넣기 그래서 이것도 주변 일도 하고 하니까 너무 힘이 딸리더라고요. 어떤 지적으로 완전히 어떤 탈진 상태? 소진이라고 그러니까? 번아웃? 일어나 상태 해가지고 도저히 오늘 그 오해 안 돼가지고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이제 요즘 뭐 이제 남성의 어떤 전립선 개선에 도움이 된다. 원래 이게 주 목적인데 그런데 이제 강남의 학생들 중에 극히 일부는 이걸 먹고 이제 원기를 회복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고 저도 간신히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발표 준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사실 이제 이런 모든 범죄 것들이 다 이데스먼트인데 그러면 이 이데스먼트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상당히 널리 퍼져 있을 때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저도 두 대하고 무슨 상관이냐 뇌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스터디 모임에 방향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결국 어떤 뇌에 개입을 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에서 어떤 신경 연구가들에게는 어느 정도만 뭐랄까 시사점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큰 시사점 또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어떤 철학적인 쟁점도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도덕적인 쟁점. 그래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도덕적으로 우리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볼 만한 그런 주제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약간 철학적인 데서 방향을 틀어서 도덕적인 대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 주제의 어떤 인지 증강, cognitive enhancement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enhancement라고 하면 예, 말씀하십시오. 질문인데요. 예.
인지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굉장히 인지. 예리하신 지적인데요. 제가 이제 심리철학 전공자도 아니고 이제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인지라는 말을 일상적인 용례로 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어떤 뭐 감각, 지각, 사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 그렇게 일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인지 증강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도 그 이상 나아가지 않아요. 인지의 어떤 뭐 확장된 인지 같은 뭐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인지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쟁만 거듭하다 끝날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인지라 그러면 이제 뭐 아까 말했던 뭐 그런 일상적인 인지하면 그 정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해야 이야기가 정리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응용윤리를 할 때 흔히 부닥치는 점인데 일단 개념 정립을 해놓고 문제를 이제 계속 풀어 나가려고 하지만은 개념이 제대로 확립되지 철학자들 간에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현실 속에서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인지는 무엇이다, 뭐 이 정도로만 합의를 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부족한 답변인데 이제 좀 죄송합니다. 일단 그러면 예. 뭐 간단하게 예. 이게 뭐 인지 그게 무의식 과정도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정도라고 보면 깊이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뭐 세부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지금? 물론 이제 어떤 그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인지의 어떤 세부적인 어떤 그 하위 인지들을 이야기를 하죠. 뭐 여러 가지 제가 전공자가 아니라서 쉽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를 들면 뭐 executive function 같은 거 있어요. 집행 기능이 있으면 그 하위 영역에 뭐 또 여러 가지 하위 기능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실험이나 과제를 통해서 측정될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이제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논의자들이 거기까지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저는 인핸스먼트를 증강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그나마 좀 가치 중립적인데 조금이라도 좀 가까워질까 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여기 보면 이제 강화라든가 향상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주로 이제 휴먼 인핸스먼트를 의미하는데요. 휴먼 인핸스먼트의 어떤 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 말하면 좀 굉장히 강의식으로 지루해질 것 같은데 크게 이제 뭐 건강이라는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건강 이외에 건강을 넘어서는 어떤 더 큰 뭔가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개입들,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중재로 풀이되기도 하죠. 이런 경우 휴먼 인핸스먼트에 해당된다고 보는 경우가 있고, 이제 최대사소의 최대 행복을 지향하는 이제 공의주의자들 같은 경우 이제 목표를 웰빙으로 삼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인간의 웰빙에 인간의 어떤 복지에 가장 적합한 어떤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 인핸스먼트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 번째를 택했어요. 즉 이제 인핸스먼트가 이제 치료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웰빙을 목표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저 어떤 가치 중립적인 기능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즉 어떤 개인들이 어떤 특정한 어떤 기능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능들의 양이나 질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이제 증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지 증강은 자연스럽게 나오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정 인지 기능들의 양이나 질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바로 이제
cognitive enhancement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증강의 범주는 이제 다음과 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신체적 증강에서 뭐 육체적 증강 중 대표적인 게 뭐 도핑이겠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육체적 증강, 이거는 그리고 또 심리적 증강으로 뭐 대표적인 게 미용 성형 수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 증강으로는 어떤 인지 증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서 이제 뉴럴 엔핸스먼트 신경 증강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지 증강입니다. 제가 인지 증강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제가 주로 연구한 분야이기도 하겠지만은 어떤 인간이 어떤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적 지위 같은 걸 누릴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지적 능력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경쟁적인 어떤 일상생활에서 가장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인지적인 기능 중 일부를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인지 증강에 이제 최대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증강의 어떤 수단들은 뭐 다양합니다. 사실 앞서 다들 이야기했죠. 커피도 여기 보이시죠? 건강보조제, 뭐 술도 있고, 그리고 명상, 여러 가지 뭐 성형수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증강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증강하고 다른 점은 이것들이 이른바 conventional enhancement, 즉 규약적인 증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규약, 약속을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약속을 해서 어떤 사회적인 관습으로 받아들인 증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제일 처음에 어떤 유럽에 처음 커피가 들어왔을 때는 이슬람 문명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악마의 음료다라는 소문이 한때 퍼지긴 했습니다만 어떤 교황청의 어떤 결정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어떤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좀 맛있는 음료이자 동시에 어떤 인지 증강의 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 같은 경우 제가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이걸로 커그니티브 인핸스먼트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명상 앱을 깔아가지고 명상도 하기도 했어요. 이런 것도 일종의 어떤 증강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사회가 관습으로 받아들인 것이지만 비규약적 증강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가 어떤 규약을 맺어서 관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증강들이 있고 이들 대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공통 속성은 바로 현대 과학 기술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유전자, 물론 이제 그 의료인들은 좀 아시는 분들은 아직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사변적으로나마 유전자요법을 통해서 어떤 증강을 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 한 10년 동안 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어떤 뇌 자극술 아시죠? DBS라든가 TMS라든가 TDCS 이런 거를 단순히 치료 용도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증강 목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사용하려는 시도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약물에 의한 증강은 이제 도핑 같은 경우가 있고 제가 이제 좀 중점을 두고 설명하려는 건 주로 향정신성 약물입니다. 이제 도파민성 자극제죠. 그리고 수술에 의한 증강은 뭐 이제 DBS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서로 이제 겹쳐져 있죠. 수술로 뇌를 열어서 이제 뇌 심부 깊숙이 뭐 전극을 달아서 이제 뭐 자극을 줘서 이제 치료한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떤
어떤 정서적인 증강을 행하는 어떤 그런 것도 케이스도 분명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 좀 지루하게 나열을 했는데요. 일단 인지 증강이라는 어떤 쟁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범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지 증강의 현실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그 서구의 지식인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특히 트랜스휴머니즘이나 뭐 이화여대 이화여대 이제 뭐 포스트 휴먼 인문학 협동 과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연구하는 어떤 포스트 휴머니즘이나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 이런 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제 과거부터 인지 증강을 포함한 인간 증강, 즉 휴먼 이넨스먼트 전반에 대해서 어떤 사변적인 담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게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물론 거기에도 관심을 가졌지만은 그것과 별개로 어떤 담론을 계속 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어떤 여러 사람 일상생활에서 지금 뭐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증강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동떨어진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어떤 식으로 마찰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제 제 오늘 발표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지 증강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여기 보이듯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게 전자기 자극과 약물에 의한 증강입니다. 특히 약물 중에서 약물이 그냥 약물이 뭐 커피라든가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자극을 한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이제 향정신성 약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타산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가 가장 불거진 것은 이제 구미 지역의 명문대학 의전원에 사실 그쪽은 좀 약물을 많이 남용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불법적으로 널리 퍼져 있고 대략 이제 한 해 50만 명이 마약이 아니라 단지 인지 증강을 목적으로 이러한 약물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정치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커피, 에너지 음료, 그것도 안 되면 건강보조식품을 의존하죠.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여기 지금 보이는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일단 그리고 조사를 한 바로는 명문학교에 중고교의 은밀히 불법으로 ADHD 처방을 통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미 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미국이나 이제 같은 곳은 명문대나 의존원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집중이 되어 있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을 겪은 치열한 경쟁이 가장 극심한 때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명문대, 의전원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학교 때 이제 고교에 이제 명문고교에 진학한다거나 대학에 진학할 때 이때가 제일 이제 인생을 건 경쟁이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쟁이라는 키워드로 이 현상을 어떤 현실 속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자기 자극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아무튼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는 이들 약물들을 이제 뭐 도파민성
그냥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하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카그니티브 인핸서라는 어떤 인지 증강제라는 명칭으로 통합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서구에서 많이 널리 사용되는 인지 증강제는 이제 도파민성 자극제죠. 특히 세 부류의 약물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실페니데이트, 암페타민, 모다피닐이죠. 자, 메실페니데이트는 ADHD 처방 약물로 거의 뭐 70년 이상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페타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마약이죠.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사고 칠 때 가장 그 마약 뭐 사고를 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 중 하나로 꼽히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ADHD 처방 약물로 쓰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그리고 모다피닐 같은 경우 이제 기면증, 그러니까 이제 잠을 딱 한 명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평상시처럼 잘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졸음에 빠져서 쓰러지는 그런 어떤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이제 각성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기면증 처방 약물로 모다피닐이 이제 2000년대 중반에 개발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처방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 세 약물들의 공통점은 이제 본래 이제 신경정신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 중이었는데 건강한 사람도 각성이나 주의 지속을 위해 사용되기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시대나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암페타민 같은 경우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군인들이 어떤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에너지 넘치게 활동하도록 피로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주 이제 투약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부류의 약물인지 모르겠지만 스피드라는 이름으로 무슨 스피드가 있나 아무튼 그런 이름으로 이제 1960, 70년대 산업화 당시에 공장에서 13시간, 14시간씩 일하는 이제 여공들에게 투여가 됐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경쟁적인 맥락에서 사용이죠. 즉 미국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이후에 이러한 처방 약물들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00년대부터 이제 간간히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어떤 공통 맥락으로 이제 바로 경쟁을 들 수가 있죠. 아무튼 뭐 비침습적 뇌자극술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경주계 직류전기 자극 같은 경우 휴대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보다 더 진보된 기술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휴대가 가능하다는 결정적인 장점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그렇게 상당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설계도면 딱 주고 만들어라고 해도 이제 뭐 공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만들 수 있을 만큼 기술적으로 이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시중에 시판되거나 do it yourself 제품으로 이제 판매하기 이르렀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본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증강 목적으로 점점 옮겨가는 어떤 그런 추세에 있는 약물들이나 어떤 뇌자극술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실제로 이게 효능이 있는지 한번 이제 그 자료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묶어서 이야기하면 메실페니데이트나 메실페니데이트, 암페타민, 모다피닐 순으로 어떤 인지 증강의 어떤 효능이 분명히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약물들을 먹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이 인지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는 주관적인 느낌, 어떤 그런 게 이제 어떤 자신의 에너지가 증대되었다는 그런 게 이제 대폭 향상되었다는 거.
예, 그걸 잊으시면 안 되는데 이걸 또 한편으로 말한다면 어떤 정서적인 증강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인지적인 증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실페니데이트나 암페타민, 모다피닐 모두 이제 도파민 서킷을 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중독이라든가 정신증의 이 약이 된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인지적인 트레이드오프 문제도 분명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국 내에서만 한 해 50만 명 이상이 인지 증강을 위해서 이제 이 약물들을 복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냥 오락용이나 이런 거 빼고 말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정신과적 증상을 유발한 사례는 수년간 합계 1000건이 안 됩니다. 물론 1000건이라면 이거 특히 의학적인 맥락에서는 어마무시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인지 증강을 감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만 명인데 1000명입니다. 대략 몇 명 중 한 명이 위험에 처할까요? 1000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1년으로 따지면은 한 많아봐야 200명 정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히 이제 서구 쪽에서는 자신이 어떤 인지 기능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어떤 명문대라든가 이런 데 가서 어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뭔가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감수할 만한 위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떤 현실 세계에서 인지 증강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살펴봤고요. 근데 이와 별개로 지식인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인지 증강 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일단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경쟁적인 맥락에서 약물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시대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상생활에서 어떤 뭐 좀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성취라든가 학업 성취라든가 뭐 이런 쪽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이것을 찬성하거나 옹호하는 어떤 지식인들, 소수의 지식인들은 좀 더 약간 고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지 증강을 포함한 증강을 옹호하는 진영을 이제 생명 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바이오 리버럴이라고 부르고 반대하는 진영을 생명 보수주의, 이제 바이오 컨서버티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자유주의자 대 보수주의자, 어떤 그런 대립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사실 양쪽 모두 어떤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자이지만 어떤 이런 휴먼 인핸스먼트라는 주제가 걸렸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쪽으로 다 갈리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 쟁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생명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내지는 개인의 어떤 자율적인 선택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하고 생각합니다. 즉 법보다도 더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이런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하는 것도 만약에 그 약물의 효능과 건강한 사람들에게 끼치는 효능과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경우 개인이 그러한 약물을 선택하는 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보수주의는 어떤 그러한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회 전체의 공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결코 이제 그런 식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죠. 이들의 입장을 좀 더 잘게 나눠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핸스먼트는 이제 우리나라로는 이제 증강으로 번역이 되지만 향상이라고도 번역이 되죠. 그 미국 영어에서도 똑같이 번역이 되는데, 근데 향상이라는 말은 바로 긍정적인
의미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더 좋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증강은 바람직하다는 도식을 이끌어내고, 그러므로 인지 증강도 바람직하다는 이제 좀 논리적으로 좀 약간 어색한 그러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공리주의적인 생명자유주의자들 같은 경우 인간의 삶의 질이나 공리를 정진하는 것은 이 결과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결과가 좋은 행위로 향상이 해당되고, 그러므로 이러한 향상, 즉 증강은 바람직하고 인지 증강도 바람직하다는 이제 그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근데 약물을 사용하거나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부정적인 분들이 봤을 때는 좀 억지 논리가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게 이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서구인들하고 어떤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떤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현실의 인지 증강은 사실 어떤 경쟁적인 맥락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 어떤 성적 향상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화물차 운전사라든가 이제 그 레지던트와 같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 레지던트 같은 근무는 사람들이 밤샘 근무를 하면서 어떤 근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동기에서 세속적인 동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지증강 담론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특히 생명자유주의자들 입장하고는 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 인지증강을 유발하는 사회 환경을 탐색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특히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한 인지증강, Cognitive Enhancement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무엇이 와닿나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무슨 말씀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어쨌든 막아놨으니까 이제 불법이라는 선입견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 조금 감수할 수는 있겠다라는 부분은 조금 공감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건 특정한 해답이 있는 논의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약을 먹어서라도 뭐 잠을 안 자거나 아니면 잠을 안 자고 뭐 계속 근무를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벼락치기 시험을 칠 때 예를 들면 뭐 한 3박 4일을 보고 아까 말했던 인지 증강제들을 먹고 버텨서 시험 점수가 잘 나왔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경우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계적이다. 예, 마치 인간을 화학적인, 생화학적인 어떤 도구나 수단처럼 이용한다는 느낌이 들죠. 사실 도핑을 반대하는 노동자들도 반대 근거로 그런 예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공정성 문제예요. 사실 이런 인지증강제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궁극적인 목적이 돈 아닙니까? 물론 이제 돈이 많으면 이제 사회적 지위도 따라오죠. 즉 화폐를 늘리기 위한 사회적 재화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부산에 이제 오용덕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제기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지증강제가 사용되는 이유는 화폐가 이른바 지배적인 어떤 구수를 자리 잡은 사회 환경 탓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반응은 이건 뭐 어느 날 할 것 없이
이렇게 향정성 약물을 사용하고서 이제 뭐 시험 성적을 잘 올린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른바 불공정한 반칙이라고 보는 케이스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마치 도핑과 같은 논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각자 자연적인 능력으로 열심히 어떤 노력을 해서 이제 경기력을 보이려고 하는데 도핑만으로 손쉽게 우승을 했다. 그런 선수들을 잘 봐줄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고 그러한 경기가 공정했다고 보는 사람도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불공정한 반칙이다. 혹은 이제 노력 없이 저지르는 부정행위다. 이 배후에 깔려 있는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즘 이제 흔히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 용어인 능력주의죠. 메리토크래시죠. 즉 능력주의에 기초한 공정성을 옹호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자신의 능력만으로 경쟁할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인지증강제의 사용은 불공정한 반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메리토크래시에 대해서는 뭐 마이클 리형이 처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있고 또 후천적인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타고난 재능과 노력이 결합되어서 각자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소득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 그런 일종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인지증강제가 사용이 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어떤 능력주의에 기초한 경쟁 때문인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간 사회가 점점 평등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1990년대 초반까지 극소수의 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여성들은 정말 그 결혼과 함께 자신의 경력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있습니다만 2020년대 현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남녀와 물론 유리천장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쟁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어떤 평등의 어떤 수준이 분명히 높아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제 반대급부로 무제한적이고 획일적인 경쟁이 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맥락하고도 연관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놓고 이야기해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즉 파이가 더 이상 커지지 않을수록 그런데 경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불어날수록 이 경쟁의 밀도라든가 강도는 격화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경쟁이 능력주의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능력주의적인 공정성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즉 더욱더 이제 평등하게 모두 다 똑같은 출발선상에 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죠. 사실 저도 기본적으로 이 입장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파이가 무한정 커지지 않는데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능력주의적인 공정성이 계속 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이것만으로 되겠느냐 제 말은 이것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능력주의 사회의 문제점은 사실 이제 능력주의 사회에서 능력이라는 것은 처음 능력주의라는 어떤 용어를 고안한 마이클 영 같은 경우 이 능력을 IQ라고 해요. IQ라고 했죠. 그리고 인지적인 어떤 능력 중 어떤 특정한 능력들 예를 들면 이제 주의 집중이라든가 뭐 집행기능, 작업 기억,
그리고 몇 가지 어떤 추론 연산 능력, 수인지 능력 이런 특정 인지 능력만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획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대놓고 이야기하면 전문직에 초점을 전문직이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인지증강 기술의 문제점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정신과적인 증상들, 뭐 정신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인지적인 어떤 트레이드오프들 이제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어떤 특정한 기능을 향상시키는 대신 다른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창의력 같은 크리에이티비티 같은 것을 주의 집중을 하는 대가로 이제 희생시켜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트레이드오프 현상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의 어떤 평가 기준들, 특정 인지 능력만 요구하는 그런 평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인지 증강을 감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앞서 이야기했던 위험을 충분히 감수하고 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담론으로 들어가 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좀 우리가 봤을 때 어색한 논리를 폈던 사람들은 증강은 자명한 선임으로 의무적으로 행해야 된다. 그리고 복지와 공리를 개선할 개연성이 높으면 사회 전체의 어떤 복지를 개선할 수 있다면은 이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실 세계에는 경쟁적인 맥락이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의 어떤 이상적인 입장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레이드오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아마 저보다 더 자세히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것을 선택적 인지 증강이라고 칭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인지 기능만을 개선하고 다른 인지 기능들을 희생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어떤 시험이라든가 어떤 근무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 올리는 것이 인지 증강의 어떤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서 이제 근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현존 제도의 어떤 규율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보건의료제도라든가 교육제도, 고용노동제도, 과학기술제도 이런 모든 방면에서 인지증강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탐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어떤 지금까지 보고된 정신과적인 증상들 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트레이드오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각도에서 오랫동안 한번 이제 좀 구체적인 연구를 한 다음에 이러한 인지증강의 이득과 위험을 평가하고 정책을 구상하고 실시할 필요성이 분명히 없진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으로는 지금까지처럼 어떤 향정신성 약물의 경우 불법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법적인 용어로 불법도 합법도 아닌 비범죄화의 영역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합법화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생명 자유주의자들이 했던 것처럼 의무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지금 간간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은 만약에 이러한 인지 증강이 지금 충분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다수의 복지나 사회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특정 인지 기능만을 선택적으로 개선할 가능성, 그것도 집단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좀 먼 미래 일이겠지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자유주의자들이 이상에 맞게 특히 이제 서구인들은 개인의 어떤 자율성을
법보다 더 위에 두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스크 사태 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갔지만은 그들로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충분히 항의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즉 정부가 마스크를 강요할 권리는 없다. 마스크를 쓰고 벗고는 개인이 자율적인 선택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법보다 더 높은 가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난리를 펴던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어떤 좀 지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인지적 자유라고 부릅니다. Cognitive Freedom이라고 할 수도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적인 자기 결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뭐 금태님도 아시겠지만 그 탈원화 운동, 뭐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이제 그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하철에서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신장애인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어떤 인지적 자유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인지 증강을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하든 커피를 마시든 간에 그런 선택적 인지 증강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이 인지적 자유에 근거해서 어떤 개인이 자신의 정신적 과정과 인지 및 의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유의 입각에서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에도 당연히 문제점이 있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영덕 선생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인 어떤 지배적인 가치가 이제 화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사회적 지위가 있겠죠. 그 지위와 소득을 위해서 특정 인지 기능의 증강에 치우치는 현상이 분명히 지금까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개인이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 놓으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특정 인지 기능의 증강에 치우치는 현상을 유발한 사회 구조가 과연 무엇일까? 이미 답은 나왔죠. 일단 능력주의적인 사회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회 구조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능력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능력주의 없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하지만 능력주의 그 자체만으로도 결국 사회가 오래 유지될 수는 없겠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제 모든 개인이 성인이 각각 한 표의 어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에서 어떤 능력주의는 분명히 이제 특히 능력주의에서 키워진 어떤 전문가 집단, 전문가 지배 집단하고 계속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결함 중 하나가 개인이 뭔가 어떤 사회적인 성공과 실패를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다 기소시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자발적인 선택과 무관한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운의 요소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능력주의가 과연 정의로운가, 어떤 자명하게 정의로운가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라는 어떤 애매한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제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어떤 개인에게 모든 어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모든 것을 개인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킴으로써 어떤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소외라든가 그 개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이 용어를 처음 고안한 영이 우려한 바와 같이 어떤 경직된 계급 사회로 치달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 지금은 전문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떤 직업 현장, 직업 훈련을 받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들, 지금 조선소 사태, 거제의 어떤 대우 조선소 사태 벌어지고 있는 거 다들 잘 아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로 다르게 어떤 노조를 구성하고 서로 간의 대립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 고등학교에서부터 이제 전문대에 걸쳐서 어떤 숙련 기술을 익힌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한번 정규직에 취업해서 정규직 노조에 들어가면은 거기서부터 그 사람은 이른바 이제 어떤 귀족 계급으로서 어떤 좀 더 평안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일생 동안 계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숙련된 기술을 익히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경우 최저임금을 넘어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생 동안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오히려 능력주의가 오히려 더 잘 작용하는 데가 어떤 그런 직업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숙련된 기술을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이런 어떤 미숙련 노동자들은 어떤 숙련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출발점이 다르면 한쪽은 서로가 서로 다른 계급을 이룬 채 서로 대입하는 어떤 그런 양상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결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적 공멸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대책을 내놓고 있죠. 어떤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충해서 기회의 평등에 보다 가깝게 하려는 어떤 그러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요. 이거 이제 보수 정부에서 주로 이제 추구하는 바인데, 문제는 이렇게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어드밴티지를 이제 약자들에게 부과해서 누구나 사회적 기본 재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이제 진보 정부가 추구하는 바와 같이 어떤 기본소득제 같은 걸 도입해서라도 그렇게 어떤 평등을 함을 최대한 누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자연적 기본재화, 즉 타고난 인지 능력이나 육체적 능력, 예술적 감수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불평등은 결코 이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건 좀 극단적인 개념인데요. 인지 증강을 통해서 어떤 타고난다고 여겨지는 능력들, 이제 의학자들이 보면 좀 황당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자연적 기본 재화들을 최대한 균등화하려고 노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연구가 널리 진행되지 않습니다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이 어떤 고기능을 갖춘 사람들은 약물을 먹으면 그 기능들이 감퇴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이제 병적 수준, 그 어떤 장애를 가진 수준까지 아니더라도 그런 인지 기능들이 어떤 베이스라인이 낮은 사람들은 약물을 통해서 어떤 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의 평등을 추구함으로써 어떤 부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자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도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러한 어떤 인지 증강을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소외라는 어떤 사회적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이 소외의 원인으로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장의 가치하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가치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직업윤리를 가르치면서도 많이 느끼는 건데, 사실 어떤 근대 사회의 직업윤리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그 자체만으로 어떤 충분한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원인은 어떤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편향에서 비롯된 인지적 도덕적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순수하게 가설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음 같은 어떤 상당히 공상적인 견해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치와 도덕적인 가치를 분리하고 도덕적인 가치를 평준화하는 것. 즉 모든 사람들이 어떤 내재적인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도덕성을 향상시키는 궁극적인 길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18세기의 일이고, 이것이 어떤 세계에서 어떤 합의가 되었던 것은 20세기 중반 2차 세계대전 대학살의 결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이상 사회는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 사회공학과 생명공학을 적절하게 결합해서 어떤 도덕적인 증강을 일으켜야 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즉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회경제적 환경과 구조의 개선, 지금 우리나라에 추진하고 있죠. 인권교육의 강화, 그리고 위의 방안을 촉진하는 정치적인 구조, 이런 쪽으로 개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생명공학은 뇌에 어떤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이제 이건 아주 사변적인 아직 담론에 지나지 않는데, 어떤 생명공학적이고 생의학적인 바이오메디컬 인핸스먼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어떤 특정한 어떤 인지 기능이라든가 정서라든가 이런 데만 만족하지 말고 어떤 도덕성 전반에 대해서 한번 개입을 해보자라는 그러한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제안이죠. 사변적이고 공상적인데 생명윤리학계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좀 많이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사회공학과 생명공학을 결합시켜서 아까 말했던 어떤 능력주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대응해보자는 그런 입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능력주의에 대해서 너무 이제 비판적으로만 바라본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능력주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이상 일단 능력주의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능력주의만으로는 공멸하겠죠. 사회 연대성이 완전히 깨질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오늘 발표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답을 내리고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응책 두 가지도 각각 이제 대응책 두 가지도 이제 각각 극단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지금 어떤 현존하는 정책들, 진보와 보수, 진보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고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 보수 같은 경우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세부적인 정책을 추구할 수도 있고, 좀 더 극단적으로 어떤 사회공학과 생명공학을 결합해서 어떤 내재적인 존엄성을 인정하는 어떤 사회로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구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나온 이야기들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구 국가들 모두 분명히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어떤 질서가 분명히 한계에 부닥치고 있고,
특히 87년 이후 냉전 종식 이후 이룩된 어떤 여러 가지 가치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인지증강이라는 그 주제어에서 출발해서 그것이 안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를 계속 이제 그 전제들을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어떤 능력주의라는 어떤 전제에 이르렀고 어떤 그것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는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소개하는 것으로 지금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좀 황당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질문이라든가 뭐 나름대로 생각하실 거리가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 들으면서 그 영화 그 옛날 SF 소설인 듀운의 멜란지였나? 멜란지라는 그 화폐가 떠올랐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인데 듀운이 배경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먼 미래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듀운에서 정신을 향상시키는 약물인 멜란지를 화폐로 거래하는 그런 설정이 있어서 오늘 말씀해주신 인지증강이라는 주제와 우리 사회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연관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뉴럴 링크에서 컴퓨터와 이제 두뇌를 연결하려고 막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사회적으로도 그것과 관련된 윤리적인 인식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잘 적절한 상황, 적절한 시기에 좋은 강연해 주신 것 같아서 이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궁금증이 들어서 그 처음 부분 인터넷이 끊겨서 잘 못 들었는데 무슨 약물 같은 거를 뭐 드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뭐 요즘에 강남 대치동 이런 데서 ADHD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을 학생들이 그냥 ADHD가 아닌 학생들이 집중력을 올리려고 먹고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대치동 이쪽에서만 많이 먹는데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선 되게 많이 먹는 거라고 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아까 그런 이런 운동 선수들이 도핑 같은 거를 도핑 테스트 이런 거를 하는 게 분명히 그 약물을 먹었을 때 명확하게 어떤 보통 인간의 몸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약물이 있으니까 그런 운동에서 도핑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저는 그런 ADHD 약을 먹었을 때 물론 이렇게 약간 단기적으로 뭐 더 집중이 단기적으로 잘 된다거나 뭐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뭔가 운동 선수들이 약물을 하는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약물들 중에 인지 능력을 그렇게 뭔가 향상시킬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있을까? 그래서 그런 약물이 만약 있다면 운동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것처럼 뭔가 공정하지 않은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뭔가 미래에는 뭐 진짜 인간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그때는 그런 게 도입돼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저는 딱히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궁금합니다. 사실 그 지금 지적하신 바가 맞고요. 일단 그런데 다만 이제 제가 발표할 때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하고 넘어갔는데 기면증 처방 약물인 모다피닐 같은 경우 이제 그 리뷰 논문들에 따르면 좀 있다고 합니다. 특정 기능들을 향상시키죠. 특히 executive function을 상당히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완전히 뭐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의미 맥락에서라면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제대로 잘 못 듣는데 어떤 펑션을 증가시킨다고? 집행 기능요. 집행 기능이요? 어
전 이런 약물들이 어느 정도로 증가시킬지 그게 되게 궁금하고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실험 결과들에 따르면 어떤 각성이라든가 주의 집중과 더불어서 이제 뭐 집행 기능 전반을 향상시킴으로써 모다피닐이 어떤 복잡한 과제를, 물론 이제 이건 실험 환경상에서는 그렇죠. 실제 현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험 환경상에서 어떤 복합적인 과제들을 수행할 때 상당히 유의미한 향상 효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는 그래요. 다만 이제 어떤 균에서 나온 것 같은 어떤 화폐로 거래되는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그 정도 수준에는 당연히 이제 공상과학의 영역이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약물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현실 세계하고 앞서 이야기했던 담론이 서로 부닥치면서 만나고 겹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2020년대 현재는. 그래 현실 세계에서는 옛날부터 잠 안 자려고 사람들이 공부하려고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먹어왔는데, 특히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0년대 이후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한 1980년대부터 경쟁이 격화되면서 뭐 대학 입학자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떤 세계화가 이제 완전히 도입된 어떤 2000년대부터 주로 이제 보호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경쟁적인 맥락에서 사용한다는 것에 이제 기초해서 그럼 이 경쟁의 배경은 뭐가 있지? 무엇이 경쟁을 추동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의문을 계속 제기해 나갔고,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반칙을 저지른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어떤 능력주의가 그 기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인지 증강은 물론 약물의 어떤 그 정신과적인 문제를 또 있겠지만은, 그런 걸 제외한다면은 진정한 문제는 인지 증강을 추동하는 과열된 능력주의라고 보는 것이죠. 뭐랄까, 죽기 살기로, 사실 잘 살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요. 근데 죽기 살기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약물들이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고 싶다는 거죠. 저는 예, 능력주의가 저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좀 뭐 왼쪽에 서서 보시면 능력주의를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능력주의가 없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이 사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미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죠? 능력주의가 선이고 좋은데 약물을 써서, 예를 들어 뭐 도파미너직한 약물을 써서 일시적으로 내 기능을 향상시켜서 시험을 잘 봐서 내가 뭐 변호사가 됐다, 의사가 됐다, 공무원이 됐다. 그 능력이, 그게 이제 지속성이 있으면은 그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뭐 보수를 많이 받고 그런 어떤 고도의 판단을 요하고 뭐 지혜와 지식을 요구하는 업종의 일에 봉사하고 뭐 보상을 많이 받는 게 좋죠. 그래야지 이제 이 사회가 유지가 되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지금 뭐 그런 도파미너직, 뭐 아세틸콜리너직 이런 약을 먹고 그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 일시적인 거는 그거는 이제 반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능력주의는 맞다고 보는데. 예. 근데 계속 먹으면 계속 유지가 되죠. 아니요, 이 모든 약이란 게 예. 우리가 마약처럼 오늘 뭐 예를 들어 이를 먹고 뭐 일주일간 이를 먹으면 유지가 돼요, 그 효과가. 근데 계속 먹으면 그게 이제 감쇄가 되죠, 효과가. 그러면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에 이를 먹어야 돼요. 이 마약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과량을 먹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뭔가 이제 폭발을 하게 되고 어떤 병이 생기게 되겠죠, 그죠? 유지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의사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아시겠죠, 그죠?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도파민 서킷을 통하지 않는 다른 경로로 인지 기능을 증강시키는 약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약물이라는 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약물이란 거는 마약하고 똑같습니다. 그 같은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약만 먹고 그 효과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침습적 뇌자극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일시적이고 아직 그거 뭐 저는 잘 그쪽은 잘 모르는데 그 아직 뭐 어떻게 정확하게 그 포커스를 맞춰갖고 뇌에 대해서 또 뭐 피질이라든가 부위가 무슨 기능 정확히 알고 그 부위를 정확하게 자극하는데 그 자극이 뭔지 그 결과론적으로만 좀 좋아지더라 우울증이 좋아지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좀 그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봅니다. 근데 약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약물도 어떤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예를 들면 모다피릴 같은 경우 기면증 치료제로 계속 사용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는 이제 어떤 기면증이라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뭐랄까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해서 그런 분들은 약을 먹는 게 좋으니까 먹는 거고 어떤 정상인은 자기 어떤 뇌 기능에서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약을 들어가서 그걸 깨게 됩니다. 그럼 그 자체가 또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게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약으로는.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중 한 가지 예로 cognitive trade-off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각각 이제 문제점이 있죠. 한계도 있고 위험도 있고. 근데 과학 기술이 계속 진보할수록 다른 수단들이 계속 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경쟁적인 맥락에서 뭔가를 좀 하고 싶어하는 욕구라든가 충동이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고 또 어떤 좀 고상한 담론의 세계에서는 이 담론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아까 말했던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지식인이 아니었지만 기업가로서 그 지식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생명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을 적극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트랜스휴머니즘이죠. 트랜스휴머니스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뉴로링크 같은 것들은 사실 뉴로링크가 치료 용도라든가 뭐 솔직히 우리 일상생활에 무슨 영향을 뭐 어떤 득을 당장 주겠습니까? 그런데도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그분은 이제 일단 돈이 많으니까 어떤 미지의 어떤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하는 거죠. 어떤 뭐 호기심도 있을 거고 어떤 뭐 결과를 모르고 그 어떤 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뭐 어떤 칩을 연결하는 뭐 그거는 지금 아직 그 공상 소설에 뭐 거의 가깝다고 봐야죠 지금. 근데 문제는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예, 10년 전만 해도 이런 시도를 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분이 이제 돈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생명 자유주의자들이 펼쳤던 인지 증강 담론에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인지 증강은 인간이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술 한 잔 먹고 뭐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고 우리가 매일 그런 어떤 내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런데 인지 증강에 대해서 어떤 그 내가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이? 그거는 저는 좋다고 바람직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을 비롯한 몇몇 생명 자유주의자들은 처음부터 인간의 완벽성을 추구합니다.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황당하게 들리겠죠. 불멸입니다. 근데 그걸 진짜로 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동조 세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저도 2000년대에는 이런 황당한 소리가 다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2020년대 되니까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투자를 하고 우리 자기 개발하고 인간을 개발하고 발전한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인간이 뭐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혹시 저도 지금 잠깐 한 가지 코멘트 하고 싶었는데, 일단 오늘 신우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이제 어떤 인지 증강, 그리고 약물 또는 비침수적 그런 치료들이 어쨌든 인지 증강이 에 사용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사회적인 그리고 어쨌든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짚어주신 내용이 어쨌든 오늘 강연의 중심이었고, 방금 그 형성님이랑 네, 권병훈님이랑 그리고 어쨌든 그 인지라는 부분을 두고 약간의 조금 인지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그 모다피닐이나 암페타민 같은 약물을 먹어서 인지 증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정말 그 사람의 능력이 향상되는 거냐라는 거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물이 이제 한번 사용되면 앞으로 계속 고용량이 유지되는 그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그 약물이 도파민이라고 하면 도파민이라고 지금 이제 얘기는 하는데, 그 외에도 뭐 노르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 등의 뇌에서 이제 그 모노아민 트랜스미터에 작용하는 그런 스몰 몰리큘들을 분명히 작용을 늘려서 내가 기능을 이제 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용들은 맞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너무나도 과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병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과연 그게 정말 인지를 늘려주고 무조건 좋은 걸 좋게만 작용하는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 의식이라고 하는 것과 인지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어텐션이라고 하는 건 집중력은 사실 awareness라고 하는 우리 인지 내용에 관련된 부분이고, 아마 도파민이라고 하는 모다피민이랑 이제 암페타민 같은 약들이 인지가 떨어지고 또는 졸려하는 사람들을 깨운다는 그런 개념에서 좀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건 사실 얼러트너스라고 약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졸리는 걸 깨워서 공부를 시키고 또는 이제 조금이라도 더 한 글자라도 더 봐서 머릿속에 넣어서 시험을 잘 치게 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그 약들이 효과가 있고, 실제로 연구들을 통해서 그 약들이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는 이제 MMS나 또는 뭐 트레드밀 테스트나 이런 시험지를 주고 그것들을 뭐 몇 초 내에 하느냐, 이런 약간 이제 경우의 수가 무한정하지 않은 그 시스템 속에서 이제 어쨌든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들이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제약회사들의 로비나 이런 것들 고려하면은 뭐 그런 결과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나도 무궁한 이제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존재하고, 실제로 다마지오의 연구에서도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뭐 프론탈 로브에 뭐 병이 있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문항들을 줬을 때는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들을 보면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걸 보면서 이 프론탈 로브,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executive function, 집행 기능들을 담당하는 그 프론탈 로브의 기능은 어쩌면은 우리가 단순히 문항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궁한 이 가능성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뭔가 해내는 약간 되게 고유의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기능은 과연 이 약물들이라는 것으로 단순히 조절이 가능할까라는 좀 의문은 저는 약간 들고, 아까 비침색적 이제 TMS 같은 이제 그거는 트랜스코르티컬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보험 적용이 되는 게 우울증이기 때문에 지금 우울증 얘기를 하고, 또 스트로크 이제 그 뇌경색 때문에 좌측 뇌가 뭐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좌측 뇌를 이제 자극을 줘서 좌측 뇌의 기능을 올린다, 또는 우측 뇌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좌측 뇌의 기능을 올린다의 개념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여져서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아직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래도 TMS가 저주파로 자극을 했을 때는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고주파로 이제 하이 프리퀀시로 자극을 하면은 뇌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라는 건 일단은 기본 전제로 일단은
다들 받아들이고 지금 연구를 약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의 뭐 어떤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나 또 어떤 병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들은 아직은 다들 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것들 말씀하셨던 부분들처럼 아직 정립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네.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서 제가 뭔가 더 뭔가 코멘트 뭔가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더 코멘트 없으시면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좋은 강의해 주신 신우님께 네, 박수 마지막으로 하면서 네, 세미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